안녕하세요. 문제호의 사과 책방 진행자 문제호입니다. 네 번째 사과 방송의 책 이름은 소비를 그만두다입니다. 이 책은 히리카와 가스미란 분께서 쓰셨습니다. 방송 순서는 책의 앞날개, 머리말, 1장부터 6장, 그리고 제가 책을 읽은 소감을 언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 워드 기준으로 한 11페이지 정도 안 되고, 폰트 10 기준, 예상 방송 시간은 40분 내외 정도로 예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날개. 소상인이 되라.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소상인이 되라는 책을 쓰신 분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해당 책을 통해 일본과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시골 빵집의 자본론을 굽다의 저자가 크게 공감했던 책입니다. 저자는 스스로를 소비자 1세대라고 칭합니다. 1950년도 도쿄에서 태생하신 분이고요. 저축이 미덕이었던 아버지 세대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1975년 와세다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내가 뭘 할까를 찾다가 중마고 친구와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주니어를 가르치는 대신 꼬맹이를 가리키는 학원, 번역회사 등등등. 이후 벤처기업 투자회사 대표를 맡아 투자와 경영 컨설팅까지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 한가운데서 기업 경영 전문가들의 이익 극대화에 전력을 다했으나 투자한 회사가 모두 몇 년 만에 망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전반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많이 투자해서 많이 가져가는 도박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면서 조금씩 신용을 쌓는 쪽이 건강한 일의 방식이라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이 책은 소비 자본주의 시대의 소비의 의미와 그것이 초래한 변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근본적 이유와 실천 방안에 대해 저자의 시대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릿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05년 무렵부터 총 인구가 줄기 시작하더니 경제 성장률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로서의 일본은 이미 성숙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회사라는 집단은 희한하게 성장만이 유일한 목적인 양 죽어라 매출을 쫓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진들은 성장을 목표로 삼아 직원들을 닥달하고 격려합니다. 회사의 분기 혹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여러 부서에서 얼마 하는 식으로 매출 예상을 입력합니다. 미래의 일이므로 계획대로 성과 내기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래 일이라 확실한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영업을 진짜 해보면 매출은 좀처럼 숫자대로 올라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나라 전체 경제가 꽉막히는데 어떻게 매출 실적이 좋겠어요? 사람들은 회사는 무조건 성장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자는 소상인이라면 영속적인 회사 경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가 보고 들은 회사들 가운데 모든 구성원이 즐겁게 일하는 회사는 하나같이 소상인 형태의 회사였습니다. 저자는 50년생으로 60줄 나이대의 분이십니다. 성공이란 단맛도 보셨고 쓴맛도 보셨으니 이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1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나 소비자 제1세대입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전중파이십니다. 전중파라 함은 세계 2차 대전 중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보낸 일본인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돈 쓸 여유가 없었던 저자님 아버님께서는 돈 쓸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쉴 틈 없이 일하느라 돈 쓸 여유가 없었으니 아버지 세대는 소비자가 될 수 없었죠. 세계 2차 대전 중에는 대단한 물건도 없고 일개미한테 갖고 싶은 물건이 뭐 있겠어요. 그러다 저자가 태어난 1950년대 무렵이 되니 전후 부흥이 일어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첫 세대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TV는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메리카의 TV 드라마가 끊임없이 전파를 타고 방영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물건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젊은이들의 생활 양식이 일본인들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최초의 욕망 대상은 음식이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광고 나오면 사람들은 후음증을 꼴깍꼴깍 삼켰죠. 이 책에서 다루는 소비는 살아가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원하고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저자 세대는 부모 세대의 가르침에 반해서 소비자 1세대가 된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돈 쓰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더 당당하게 더 많이 소비하고 하자고 부추기는 데에 대해 큰 위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자기 책임이라는 명목 하에 가급적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경제를 시장의 경쟁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비를 장려하는 허울 좋은 구두선이라 함은 실행이 따르지 않는 실속 없는 말을 가리키는데요. 허울 좋은 구두선을 당당하게 외치게 된 것은 1980년대 나카소네 정권 때라부터 합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총리 대신으로 일본의 한 내각 1982년 11월부터 1987년 11월 동안 21세기 대비 전후 정치 총결산을 하고 국제국가 일본을 지향하신 분입니다. 대외 경제 마찰의 완화와 세계 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시장 개방, 자본시장 자유화, 엔화의 국제화 등 뉴 라운드 협상, 도하 개발 어젠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해 엔화 가치 인위적 절상 요구,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정치인과 기업가들은 GDP 성장, 경제 성장이란 상투적 문구를 내세우며 더 써라, 예금 털어서 팍팍 써라 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삶의 의미가 노동에서 소비로 변질된 시대입니다. 예전에 부자라 하면 어딘가 부도덕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점차 부자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확대되었죠. 저자의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것이 생산 중심으로 들어가던 사회가 소비 중심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빈자는 아름답고 부자는 뭔가 구리다는 가치관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난한 사람이 멸시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에는 노동자도 물건을 생산하기보다는 자신을 얼마나 비싼 값에 팔 것인가, 즉 자신을 소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강합니다. 살아가기가 노동이 지배였던 상황이 살아가기 이퀄 소비 쪽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돈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는 거 아닌데요. 다만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되는 신앙 내지 신념 같은 거죠. 이런 신념은 극도로 경쟁적이고 야박해지는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신중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해주죠. 생활의 규범과 기준이란 것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상점가의 변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자 아버지 세대의 상점가와 지금의 쇼핑몰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상점가는 저자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들러서 자신이 생존에 있음을 알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교환은 사실 2차적인 행위죠. 그곳에서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을 샀고 장보기 품목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순수한 소비 행위라기보다는 동네 가게 주인들과 잡담을 나누고 나간 김에 무엇이 됐건 한두 가지 물건을 사오는 행위였어요. 어디까지나 대화가 주였고 장보기는 인사치레였죠. 하지만 오늘날 쇼핑몰에서는 그런 광경이 없습니다. 쇼핑몰 가면 없는 건 없죠. 저자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 쇼핑몰에 진열된 상품 더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소비자들은 바로 그곳에서 필요도 없는 물건까지 사도록 부추김을 당합니다. 현대인에게 소비는 채워지지 않는 생활을 반영하며 한편으론 정신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한 보상행위로 변질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소비병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다음 소주제는 도시화는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병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가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도시화한 사회에서는 증여적인 공동체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화폐와 상품의 교환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떤 상품을 언제 살지는 완벽한 개인의 자유인 거죠. 누구의 지시도 안 받습니다. 호혜적, 증여적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저자조차 소비화는 병폐이고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을 스스로 원했죠. 다음 소주제는 인간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 존재입니다. 소비화한 사회, 화폐 만능 사회, 고립화된 도시사회는 인간이 개인으로서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다양성을 쫓고 자유로워지려 했지만 오히려 다양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실현시키는 동물입니다. 영어를 하면 글로벌 인재가 되거나 애국 교육을 하면 애국심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생각은 단순하고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생각 그대로 실현된다는 직선적인 세계관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음 소주제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소비행동 바꾸기입니다. 2010년 미국에서 발표된 스펜 시프트 이 책은 존 거제마와 마이클 단토니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힌트를 줍니다. 소비자가 현 상황에서 도망치는 제일 빠른 길은 구매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현실적으로 구매 행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안적으로 선택하는 물건을 바꾸고 사는 장소를 바꾸며 사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비가 가진 근본적 문제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 스펜드 시프트, 소비의 전환이죠. 예를 들면 바지가 낡으면 새 바지를 사 입는 게 소비인데요. 그 행동을 바꾸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새 바지 대신 덧대기 위한 천을 사거나 대신할 만한 옷을 입는 게 스펜드 시프트, 소비의 전환이죠. 익명의 소비자라는 지위는 반은 스스로 택한 것이고 반은 기업, 주식회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행동을 바꿈으로써 소비사회에 쩔어있던 상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입니다. 자, 1장이 끝났습니다. 2장의 제목은 전쟁이 끝난 뒤 찾아온 소비와의 물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70년간은 그야말로 소비와의 역사였습니다. 생산에 뿌리 내린 사고방식도 소비가 바탕이 되는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근본적으로 180도 전환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가장 급격한 변화는 여러 이론이 있으나 1973년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의 상대 안정기에 일어났다는 게 작가 견해입니다. 전후 역사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종전부터 1973년까지, 종전 후 10년 동안은 제외하더라도 18년 동안은 한마디로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가 구현된 시즌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평균 9.1%로 지금의 중국만큼 높았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0,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100에서 110이 된 것과 1000에서 1010이 된 것은 늘릴 때는 같은 10이라는 단위만큼이지만 100은 모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성장률이 금방 늡니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로 1993년까지 20년간 경제 성장률은 3에서 4%를 유지했습니다. 1992년 거품 붕괴가 되기까지가 스테이지 2였습니다. 스테이지 3에서는 거품 붕괴 이후부터 리먼 사태 2008년까지인 1%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리먼 사태 이후 스테이지 4라고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주 자료는 주 5일째의 충격입니다. 스테이지 2를 저자는 상대 안정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절 일본은 굉장한 호시절이었다고 합니다. 1억 총 중류라는 말이 퍼진 것도 이때입니다. 1억 총 중류는 일본인 대부분이 스스로를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에서 1965년 이후 구 총리부에서 실시했던 자신 생활 수준상 또는 자기의 생활 수준을 상 또는 하라고 대답한 비율이 10% 미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실시된 주 5일제, 그 전에도
토요일은 오전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주 5일째는 휴일이 1.5일에서 2일로 반만 늘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전에는 돈 쓸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돈을 쓸 시간을 획득했습니다. 과거에 일을 하기 위해 가끔 쉬던 사람들에게 노동은 삶의 목적과도 같았지만 주 5일제가 도입된 이후 노동은 벌어들인 돈으로 휴일을 즐겁게 보내거나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돈 쓰는 일이 악덕이었으나 서서히 미덕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란 말입니다. 악이 정의로 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소비와의 물결이 단숨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소주제로는 자유로운 고용 형태는 부자역을 낳고입니다. 돈이 악덕에서 미덕으로 둔갑한 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고용 형태의 변화, 즉 노동자 파견법의 시행, 이것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정보지 등 매체 광고가 늘어나면서 자유로운 삶이 좋은 삶이라는 사고방식이 퍼졌고 그 연장선에서 돈 쓰는 일이 미덕으로 변해갔습니다.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자유로운 노동 방식을 원했기에 그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파견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 측의 미사 요구에 넘어간 측면도 없지 않지만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저자 때만 해도 프리 더하기 아르바이터라는 말은 없었고 일정 직업이 없는 사람은 푸타로란 말은 취업 가능한 나이인데 불구하고 무직을 가리킵니다. 빈둥거린다는 의미의 단어와 장남 이름에 자주 들어가는 타로를 붙인 조어라는 설인데요. 속어인 탓에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정 직업이 없는 사람을 푸타로라고 칭했었죠. 다음 소주제는 소비자에게는 얼굴이 없다입니다. 일련의 극적 변화 속에서 온 국민의 소비자화가 정착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생산자이며 소비자라는 사실 변화는 없지만 소비자로서 측면만 부각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곧 인간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이어집니다.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현상이 확산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얼굴은 얼굴이 없습니다. 돈은 실체 없는 단순한 기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중심이 되며 소비자는 신체 이름을 잃고 익명으로 존재합니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이 얼굴 없는 소비자들은 돈의 운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현대사회에 잘 들어맞는 가게 형태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이름 없는 아무나 들어가서 돈만 내면 상품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와 달리 상점가는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닙니다. 장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둔 습관으로 저자 어머님은 쓰러지기 전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상점가로 외출을 했었습니다. 상점가는 그야말로 생활의 장이 연장된 장소였으며 교육의 장이기도 했으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었습니다. 상품 교환과 증여 교환, 증여 교환이라 함은 증여를 받은 자는 반드시 담례의 의무를 진다는 인류사적 교환 의례이며 금전이 개입되지 않는 교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점들에서는 상품 교환과 증여 교환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무선 전화기와 인터넷 등장인데요. 예전에 저자 딸이 무선 단말기로 친구랑 잡담을 떨 때 저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당시 딸에게 무선 단말기가 지금의 인터넷 역할을 한 것이었죠. 전화는 단절된 개인을 잇는 수단입니다. 대화를 끊지 않기 위해 딸은 전화를 하루 종일 통화 상태로 둔 것이었죠. 다음 소주제는 사람도 돈처럼 교환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저자는 익명적 소비자야말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불러온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972년에 태어나 인터넷 기반 기업인 라이브도어의 전 CEO로 뛰어난 사업수완과 함께 기존 발상을 뛰어넘는 행보로 현재까지도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인 호리의 다카홈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는 그야말로 익명적 소비자를 대변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그의 말은 기존의 혈연, 학연 등 개인을 올가매는 공동체 구속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현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옳은 말이나 저자는 투명한 돈을 가진 인간이 투명하고 공평한 존재라고 단정질 수는 없다는 점을 집어냈습니다. 돈의 최대 특징은 교환가치만 있지 사용가치는 없습니다. 다음 소주제는 개성이 아닌 돈으로 차별화를 추구입니다. 소비와의 과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도시화의 과정입니다. 저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이웃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모릅니다. 도시 자체는 익명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 또는 자아라는 개념은 원래 일본에 없었습니다. 개인주의 정의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집단적, 전통적 속박에서 해방된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전망은 분명합니다. 일본에서도 지역 공동체는 그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대단히 숨막히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놀라울 만큼 서로 잘 압니다. 공동체적 구속은 공동체를 지키는 지혜이자 동시에 그 작은 공간을 해체하는 힘입니다. 결국 후자가 승리했죠. 얼굴과 이름을 통한 상호 감시가 싫어서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를 했으니 익명의 존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사실 공동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해도 개인은 얼굴과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이상적입니다. 사람은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를 잃을 때 모든 관계성에서 벗어나 얼굴과 이름도 버립니다. 그런 달걀 귀신들이 모인 소비사회에서는 타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유일한 지표가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금액의 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장이 끝났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소비 비즈니스의 경랑 속에서입니다. 소주제는 사장이든 아르바이트생. 저자는 앞날개에서 언급했다시피 친구들과 번역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다 고급 주택가에 보습학원을 차렸어요. 1970년대 일본은 플랜트 수출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지금 플랜트 수출의 강세를 보이는데 일본이 강세 보였다가 지금은 강세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한국이 지금 왜 강세를 보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싶네요. 아마 플랜트를 짓는 하드웨어적인 부가가치보다는 플랜트가 뭐 다 지어지고 그 안을 돌아가게 하는 플랜트를 돌아가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더 부가가치가 많아서 일본이 철수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의 플랜트 소프트 역량에 대해서는 가진 자료나 지식이 없어서 전부 다 가정입니다. 저자가 창업했을 당시 창업이나 벤처 같은 말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저자와 친구들은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앞뒤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번역회사는 성공해서 1990년대부터 저자는 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회사 설립 과정에 참가했어요.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벤처 인큐베이팅이 주 업무인 비즈카페라는 회사였습니다. 2000년 비즈카페 일본에서 지원 조직인 비즈카페 저펜을 설립했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10년 만에 5억엔을 까먹고 회사가 망했습니다. 대충 일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주자료는 주주 자본주의 한가운데에서입니다. 비즈카페 재팬 사업은 장래성이 있는 벤처에 출자하고 출자한 대상 기업이 이익을 내면 배당 또는 주식 매각을 통해 투자를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회사, 인큐베이터 뭐라 부르는 상관없습니다. 순조롭게 출자로 이어지면 씨앗을 키우기 위해 출자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한 뒤 투자한 자본으로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것이 비즈카페 재팬의 주 업무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주 자본주의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주주의 당연한 권리로서 출자한 회사가 이익을 올리기만을 기대하고 요구했습니다. 세상에는 잘나가는 기업의 경영 전략을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전략과 이론을 적용한다고 해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명백합니다. 회사가 잘 되냐 안 되냐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에는 운이 따라야 합니다. 다음 자기 부정을 통해 탄생한 반전략적 컨설턴트. 저자는 2004년 11월 반전략적 비즈니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2008년 6월에는 2008년 6월에 비즈니스에 전략은 필요 없다로 개정해 재가능했는데요. 네이버로 검색해봤는데 비즈니스에 전략은 필요 없다가 근데 뜨지는 않네요. 다음 소주제로는 전략 따위 순 거짓말이다입니다. 저자는 비즈 카페 설립 당시 실리콘밸리 방문 경험을 계기로 비즈니스 전략을 본격적으로 공부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장을 개척하고 상품을 팔까에 관한 마케팅 전략. 저자가 읽었던 전략 사파리. 이 전략 사파리는 1998년 헨리 민츠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전략 사파리 마케팅 전략론을 전략 사파리에서는 마케팅 전략론을 10개 학파로 분류했습니다.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논했는데 저자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네요. 저자는 그와 같은 전략을 일본에 도입하겠다는 생각으로 전략 컨설턴트 이름을 내걸고 대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했다고 합니다. 어설픈 흉내였다고 저자 스스로 인정을 하네요. 스스로 체득한 사상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세계의 지식이라고 앵무새처럼 쫑알쫑알 됐다고 합니다.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시장이 없는 곳에 어떻게 시장을 만드냐, 즉 시장 창조입니다. 저자는 반전략적 비즈니스 책을 내고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소주제는 반지성주의적 삶을 지성주의적으로 해명하다입니다. 저자는 실리콘밸리하고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실리콘밸리의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고 철저히 사고하려는 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충만한 미국적 기업가 정신에는 지성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지성이 사라지는 이유에 관한 의문을 풀어준 책은 리처드 홉스테터의 미국적 삶의 반지성주의라는 명저였다고 합니다. 이 책은 리처드 홉스테터가 1963년 영어로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라고 출판했었네요. 미국에서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저자가 아는 한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표면적이라 그런지 실용주의적이라 그런지 인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일방적이었어요. 모든 행동을 돈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진다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촌음을 아껴 사업에 매진하란 말이죠. 돈을 최우선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비즈니스와 시쓰기는 동일한 행위입니다. 저자가 번역회사에서 일할 당시 비즈니스란 철학서나 문학을 읽고 소설이나 시를 쓰는 행위와 비슷한 정도를 넘어 완벽한 등가의 작업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31살이 되면 1981년에 그간 썼던 시를 모아 책 한 권 자비 출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지난 후 책을 집필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인생이란 정말이지 아무도 아비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3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4장의 제목은 그것은 전쟁이었다입니다. 소주제는 세계를 뒤흔든 1990년 충격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그리고 글라스노스트 개혁 정책을 통해서 소비에트 유니언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사건 이상으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왜냐하면 소련이나 동독이 모두 견고한 체제를 갖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빈틈없는 체제였던 만큼 균열이 밖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 균열이 발견되자마자 단숨에 와장창 깨져버린 느낌이랄까 하고 저자가 언급합니다. 그보다 좀 전에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달러 약세, 엔화 강세를 미국 외 선진 5개국이 재무장관 합의를 통해서 합의에 도출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전 세계 자산을 굉장히 많이 구매했습니다.
미쓰비시 지쇼가 록펠러 빌딩,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1989년에 매입했습니다. 하와이 콘도미니엄을 줄줄이 일본인들이 구매했죠. 이에 미국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외무 관료였던 마고자키 우케루가 2012년에 쓴 전후사의 정체라는 책에는 소련 붕괴되기 얼마 전 1991년 미국 시카고 외교평의회라는 회의처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일본의 경제력, 중국의 대국화, 소련의 군사력, 유럽의 경제력, 이 네 가지를 복수 응답 가능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응답자층에서 60% 이상이 일본 경제력을 위협의 요인이라고 꼽고 나머지 3개 항목은 높아봐야 40% 초, 대부분 30% 미만을 겉돌았다고 하네요. 일본의 경쟁력이 그만큼 정말 막강했다는 걸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금융 빅뱅으로 글로벌리즘의 막이 올라입니다. 선진 10개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G10이 바젤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은행 자기 자본 비율을 8% 이상 안 되면 국제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당시 일본에서는 거품으로 인해 땅값과 주가가 급등했고 은행에서는 융자를 펑펑 내렸습니다. 바젤 합의 이후 일본 은행들은 합병과 도산을 거듭했어요. 미쓰비시 도쿄 UFJ 현 일본 메가뱅크 어원을 보면 사나은행과 도카은행이 합병해 탄생한 은행이 UFJ 은행입니다.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은 4개 은행이 합쳐진 결과물이죠. 미국의 일본 첫 견제는 바젤 합의였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견제는 국제화.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식 경제 시스템, 사회관심, 라이프 스타일 등 일본의 모든 것, 일본 구제 자체가 이상하다는 논리로 구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바꿔, 저거 바꿔. 그중 하나가 대규모 소매점 입지법을 폐지해서 규제를 완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점가에 대형 점포 내는 행위가 법률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규제를 없애라는 요구였습니다. 결국 2000년 법이 없어지고 동네에는 대규모 슈퍼마켓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역에 나타난 변화는 소비 행동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죠. 상점가가 사라지면 기존의 행인들의 왕래가 많던 거리가 활기를 잃습니다. 그 대신 여갑 대형 점포에 가면 모든 용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편리해지긴 했지만 사람들의 행동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가족적 기업 문화의 성과주의 침투입니다. 미국이 은행담으로 노래인 대상은 일본 기업이었어요. 이질적인 일본 기업 문화에 대한 공포. 회사는 종업원들을 끝없이 돌보고 일본 중소기업의 인간관계는 가족관계에 가까웠죠. 미국은 민주화된 회사 시스템이야말로 표준이라고 선언했어요. 일본들도 그 내용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주의 개념이 등장했어요. 고용자와 노동자가 이념적으로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가게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일본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화가 진행되어 개개인이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봉건적 가치관을 기피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현실에서는 성과주의를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자가 큰 회사 임원을 맡았을 당시 급여 산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성과주의에 무리가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성과주의라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성과를 잡을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급여 산정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실적 하나만 봐서는 본인 실력을 팔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드러나는 숫자로만 실적을 판단하면 장꽤 부려서 남 연봉 탈취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일본은 스스로에게 맞지 않은 제도를 억지로 도입한 셈입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저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중소 영세 기업 기준에서는 공장, 사람,
모두가 회사는 저자 아버지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우리의 회사, 우리 모두를 위한 회사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는 주주의 것이라는 주주주권론이 등장합니다. 회사가 누구 것인지 의견이 다양하니 하나의 관점으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경제전쟁 패배로 비틀거리는 기업들입니다. 개인이 돈 이외에는 기댈 데가 없는 소비자로 전락해 이리저리 비틀비틀 거리고 있었는데요. 낯선 영미 시스템 흉내내는 과정에서 일본 사회의 강점은 희석되었습니다. 강점 잃은 일본인은 어느새 자기들도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강점 잃은 일본인들은 미국이 시작한 경제전쟁에 패배해갔습니다. 패배 그림자가 1988년에서 1993년 사이에 드리웁니다. 1993년 닛산은 1964년부터 가동했던 최고 주력 공장 자마를 폐쇄합니다. 닛산 하청 공장이 줄다선 혹은 폐업을 하게 되었죠. 20년이 지난 닛산의 주주 60%는 외국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4대 은행도 난만할 때가 아니죠. 한국의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비율은 51%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외국인 지분 비율이 80%입니다. 참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죠. 주주 60%가 국외에 있다는 말은 닛산의 이익이 국내보다는 국외를 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사는 당연히 글로벌리즘을 지지합니다. 다음 소주제는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져야만 존속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식회사는 시장 확대, 즉 소비 증대를 전제로 성립합니다. 축소 중인 기업의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 곡선을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는 17세기 후반전 세계가 눈부신 성장을 거두던 시기에 태어난 산물입니다. 현대에는 주식회사 입장에서 볼 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 감소 현상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을 전후해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노동 인구만 따진다면 그보다 10년 전인 1995년부터 감소는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인구란 기업에게는 시장 그 자체이며 이익의 원천입니다. 인구 감소는 시장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지금껏 인구는 패스트 창궐 같은 지향 말곤 인구가 줄어든 예가 없습니다. 인구 증가는 자연 고정인 것이었죠. 그런데 유럽, 일본 같은 성국에서는 아이를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듭니다. 다음 소주제로는 주식회사가 사라질까입니다. 주식회사는 스스로 존속하기 위해 어떻게든 성장 하락세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성장 여건이 없는데 경영자들은 경제 성장을 고집스럽게 노래합니다. 정치인들이 그와 비슷한 논리를 내세운 것은 기업에 물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치 자금을 기업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이 기업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상상이나 할까요? 기업이 나라를 지배합니다. 다음 소주제는 기업이 국가를 지배해입니다. 기업의 국가 점령은 리먼 사태 이후 미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론이라는 사기 상품으로 세계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은 금융업계 대장들은 누구 하나 형사상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정의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흔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뒤 엄청난 국부를 탕진하고도 도쿄 전력 당사자에서 누구 하나 체포된 사람이 없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대마불사 회사가 국고 지출을 통해 구제되는 것을 보고 미국 사회의 병리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은 영원히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자포자기에 이른 기업들이 건물이나 설비에 있어서 노후된 것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설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scrap and build 전략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 전쟁을 벌이거나 지구가 견디지 못한 끝에 환경이 크게 오염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장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그럼에도 미국을 동경하다. 미국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 대 성공과 거리 먼 사람들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실리콘밸리에 지내는 동안 위화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우선 동네 풍경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자동차가 중요한 이동수단인 자동차 중심 사회입니다. 도로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넓었어요. 바로 그 점이 비인간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도로가 너무 넓어서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도로를 건너려면 죽기 살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보권 내에 상점가가 있어서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일본의 동네 이미지와 아주 다른 이질적인 풍경이라고 하네요. 제가 노스페이스 지퍼는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라는 책에서 봤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미국 법에 그 양도로로 이제 그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도로가 넓어야 한다는 옛날 법 조항 때문에 그렇게 도로가 인위적으로 넓어진 그렇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이 좀 낡은 법이고 이 법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이렇게 도로가 비정상적으로 넓어졌다고 하네요. 자, 다음 6장으로는 월마트 효과는 상생이 아닌 파괴 효과입니다. 소주제는 월마트가 동네를 집어삼켜이네요. 월마트가 동네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 나타났던 긍정적인 효과가 시들해집니다. 먼저 가격 상품 구비 면에서 월마트와 비교가 안 되는 동네 가게가 점점 문을 닫습니다. 월마트에 상품을 납품했던 지역업자들이 차례로 넘어지죠. 그러면 월마트가 창출한 고용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실업이 발생하고 지역이 활력을 잃습니다. 거대한 위장을 지닌 다이노소어가 마을을 집어삼키는 느낌이죠. 월마트 효과에 나타나는 예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허피라는 대형 자전거 제조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20여 종의 모델을 구매했는데요. 월마트가 처음 들어왔을 시 월마트가 자사 제품을 대량 구매해줘서 상생이 가능했어요. 어느 날 허피가 납품했던 물량 최대치의 2배를 납품하라고 주문이 들었습니다. 납품 불가를 통보하면 거래가 끊어지니 경쟁 업체에 제조 위탁을 해서 허피의 자전거를 제조케 하였죠. 자사의 도면을 경쟁 업체에 공개하고 제조 기술을 알린다는 것은 기술의 우월성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자전거를 만들 수 있게 되자 월마트는 자전거값 후려치기를 감행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월마트가 더 싼 자전거를 중국에서 들여왔던 것이죠. 월마트가 허피 자전거를 연구해서 비슷한 물건을 중국 업체에 싼 값에 제조. 그렇게 조달한 자전거에 PB 딱지를 붙여 내놓으니 허피의 판로는 정말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곧 허피는 문을 닫게 됩니다.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은 일본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존재라고 철학자 자크라캉이 언급했죠. 자, 이렇게 해서 책의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 소감이 이어지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의 교묘한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는 마음속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허전함을 느껴요. 그것을 쇼핑으로 푸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주 5일, 100시간 모두는 아니지만 일개미로 사니까 그것에 대해 무언가 보상을 받고 싶어서 카트를 끌고 마트 3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고 백화점에 가서 수고한 나를 위해 비싼 백을 사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소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동주의, 액티비즘 개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